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온 결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챕터 16에서는 이온 결합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뭐 이온 결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왜 결합하려고 한다고요? 그렇지, 에너지가 낮아지는 안정해지려고 하겠다 했습니다. 원소의 종류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금속과 비금속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과 금속이 결합했잖아. 금속과 비금속이 마지막으로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거든으로 우리가 화학 결합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매우 강조했던 게 뭐예요? 이온 결합 물질이었습니다. 이온 결합은 금속의 양 이온과 비금속의 이온 사이에 정정기적 인력을 통해서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거리 R에 따른 에너지의 관계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과 반발력에 대한 에너지를 합해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고, 여기가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장소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만난다면 나트륨 이온의 원자 핵 위치하고 염화 이온의 원자 핵 위치 요거의 합, 다시 말하면 양의 반지름과 음의 반지름의 합을 우리는 R0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 이 에너지 이름이 뭐였나요? 이온 결합 에너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온 결합 에너지는 이온 결합력, 즉 전기력에 분량인데요. R 제곱과 전하는 또한 Q2로서 소개된다 했죠. 그리고 얘는 녹는점에 직결된다 했습니다. 이때 녹는점 얘기할 때 전하의 곱을 우리는 먼저 따져달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 플러스 2 마이너스 녹는점이 1 플러스 1 마이너스 녹는점보다 더 높다고요. 전하의 곱이 같다면 그제서야 핵간격이 이걸 두 번째로 따져달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칼슘 2 플러스의 산소 2 마이너스 산화 칼슘과 예를 들어서 NaCl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산화 칼슘 얘 녹는점이 얼마 됩니까? 약 2,500도씨 되는데요. 2 플러스 2 마이너스다 보니까 녹는점이 좀 더 높다는 거죠. 누구보다 1 플러스 5 마이너스보다는요. 염화 나트륨 녹는점이 약 800도씨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산화 칼슘 말고 산화 마그네슘 되면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2 플러스 2 마이너스예요. 칼슘 이온 사이즈에 비해서 마그네슘 이온 사이즈가 더 작아요. 핵간격이 더 가깝네요. 핵간격이 가깝다고요? 녹는점이 좀 더 높아서 얘는 한 2,800도씨 정도 된다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NaCl 말고 KCl 되면 어떡해요? 하겠습니다. 나트륨과 염화이온, 어차피 염화이온 똑같네요. 나트륨 이온에 비해서 칼륨의 사이즈가 더 크겠고 핵간격이 좀 멀어지면서 녹는점이 낮아져서 염화칼륨 같으면 한 700도 정도, 730도 정도 되는 그런 녹는점이라 했습니다. 알겠어요? 이온 결합은 굉장히 단단해요. 양의 음이온이 매우 규칙적인 패킹을 통해서 정적 인력으로 잘 결합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세페이드 4F 정도 들어가면 염화 나트륨의 이온 패킹에 대해서 소개가 되겠습니다. 아마 지난번 수업 때는 안 했지만은 여러분 문제 실력 파트에 보면 염화 나트륨의 패킹 방법에 대해서 소개될 건데요. 여기에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나트륨 이온이 각 셀 격자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염화 이온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염화 이온은 이렇게 나트륨 이온 사이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또 다른 나트륨 이온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면의 중심에 또다시 나트륨 이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뭔 뜻이겠어요? 그리고 저쪽에 면, 이쪽에 보면 역시 나트륨 이온이 있겠죠. 나트륨 이온, 또 이쪽에 나트륨 이온 그 사이에 채심이라 부르는데 그게 또 염화 이온이 박혀 있는 그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온 결합 물질 뭐 좀 나름 입체적인 그림으로는 31번 문제 35쪽에 그런 그림으로 소개가 되고 있네요. 알겠습니까? 되셨나? 근데 이게 분명히 단단한데 망치로 쿵치 같은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이게 한층 밀리면 염화 이온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반발이 생기고 쉽게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충격에 강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게 이온 결합 물질이었습니다. 전기 전도도를 고체하고 액체에 따져볼 때 고체 상태의 전기 못 통하는데 액체 상태의 전기가 통하네요. 이온 결합 물질이 액체 상태의 전기 통한다? 이거 뭐라 부른다고요? 이 이온 결합엔 전자가 관여하거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NaCl의
NaCl 리퀴드의 용융 전기 분해 얘한테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반응들이 기억나야 될 것 같은데요.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음이온이 전자를 뺏기는 산화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Cl-가 Cl2라는 분자가 되고 두 개의 전자를 내놓는 반응이 일어나네요. 반면 마이너스 극에서 나트륨 이온이 그 전자를 먹고 나트륨이 되겠는데 이쪽에 보니까 전자가 두 개야.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전자 2몰당 염소는 1몰, 나트륨은 2몰 얻어지는 이런 양적 관계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실상 화학 투 정도 또는 세베이크 사이프 정도에서는 그런 양적 관계, 전기 분해의 양적 관계도 소개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액큐어스 수용액에서 대체로 전기를 잘 통하긴 해요. 물에 녹아서 이온화되는 물질은 우리는 전해질이라는 묻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대부분 전해질입니다. 대부분? 100%는 아니에요. 이온결합 물질 중에서 전해질이 될 수 없는 놈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앙금이라 불렀다고요. 알겠어요? 앙금이 대표적인 게 어떤 거 있었습니까? 염황은 뭐 탄산칼슘, 뭐 황산 바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앙금으로 소개될 수 있겠죠. 뭐 아이오딘이나 여러분들이 정확히 2학년 내신에서 많이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한테 추가적으로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드는 것을 소개해 보자고요. 저번에 아마 금속 결합에 대해서는 대충 소개해 드렸습니다. 금속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고 액체 상태로 둘 다 전기가 작동했죠. 전자 쉽게 움직이면서 오늘 공유 결합에 대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이온 결합이 일어날 때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양이온이 아무 개수의 전자를 다 잃어줄 수 있었습니까? 하면 그러지가 않았죠. 나트륨은 1+만 가능했습니다. 이쪽인데요. 이건 칼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조 마그네슘, 마그네슘이나 칼슘, 밑에 바륨 이런 것들은 2조 원소예요. 얘네들은 2+만 가능했네요. 전형 원소에서 얘네들은 최악 전자, 원자가 전자를 잃어주면서 양이 되는데요. 최악 전자 전부를 잃어주면서 18조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나트륨 1+든 마그네슘 2+든 경우에 따라서 알루미늄 3+든 모두 다 10번 네온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고요. 그렇게 금속의 전자를 잃어주면서 압주기 원소의 18조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우리는 옥텟 규칙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건 비금속도 마찬가지죠. 17조에 해당하는 플로린 마이너스, 염화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 원마이너스만 가능합니다. 밑에 브로민 마이너스도 아이오딘 마이너스도 모두 원마이너스만 가능합니다. 17조이다 보니까 한 개의 전자를 얻으면 같은 주기의 18조 원소 같은 전자 배치가 됩니다. 그럼 산소나 황은 어떻습니까? 16쪽이에요. 산소가 2-가 되고 황이 2-가 되면서 각각 네온 그리고 아론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주기의 18조 원소 같은 전자 배치가 되려고 하는 노력 뭐라고 한다고요? 옥텟 규칙이에요. 세상에 옥텟 규칙 한 놈 많다, 못한 놈 많다? 한 놈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몇몇 가지 물질에 대해서만 공부해 주시고 외워주시면 될 일을 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공유결합 역시 마찬가지. 왜 공유결합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결론 똑같습니다. 뭐하니까? 안정이 주려고요. 두 페이지 넘겨볼까요? 페이지 40쪽 되고 있네요. 수소 원자 두 개가 무한히 멀리 있다가 가까이 다가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염화나트륨 만들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네요. 그렇죠? 무한히 먼 거리에 수소 원자 두 개가 다가와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인력과 반발을 통해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일이 벌어진대요. 무한 에너지가 낮아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결국엔 이온결합 형성되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수소 간의 공유결합이 일어난다 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수소 간의 공유결합이 일어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온결합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뭐하게? 접하게 해놨잖아요. 접한다는 말 알죠? 접한다. 네. 그래서 요 핵간 거리는 나트륨 양이온 반지가 염화 음이온 반지이 되는 게 이온결합이에요. 그런데 공유결합이라는 게 뭡니까? 근데 여러분 공유란 말의 의미를 알겠죠? 서로 쉐어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공유 전자쌍을 나누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낮아지게 된대요. 물론 훨씬 더 복잡한 것은 분자 오비탈이라는, 여러분 배운 거는 원자 오비탈이에요. 앞에 배웠던 거, 원자 세계에서 배웠던 거 원자 오비탈이고, 분자 오비탈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분자 오비탈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안 나와요. 대학교 교육 과정에 나와요. 그래서 분자 오비탈을 형성하면서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얘 때 어떤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 수소 원자 있잖아요. 수소 원자 하나를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게요. 여러분들 수소의 원자 반지름, 실제로 이건 반대마스 반지름인데요. 요 반지름은 대략 0.5 피코미터 정도 됩니다. 피코는 얼마입니까? 10의 마이너스 0.5가이지 52 피코미터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근데 공유 결합 반지름은 수소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비금속의 원자 반지름은 걔네들이가 단일 결합이라는 공유 결합을 했었을 때 핵간 거리의 절반을 삼는다라고 했는데요. 요 거리가 얼마 됩니까? 하면 74 피코미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게 74 피코미터가 되겠고 그 절반에 해당하는 37 피코미터가 수소의 원자 공유 결합 반지름이 되겠다는 거죠. 원자 반지름, 일반적인 반대발스 반지름에 비하면 좀 짧아졌죠. 이해했어요? 공유라는 기능에서 뭡니까 하면 내가 한 팔렘이고 쟤도 한 팔렘에서 같이 당기는, 공유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요 에너지는 하겠는데요. 이온결합에서 이 에너지를 이온결합 에너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예, 그렇다면 공유결합이 일어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 이건 뭐라 부를래? 그렇죠. 이건 공유결합 에너지예요. 이온결합 에너지는 이 이온 간의 결합을 끊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예요. 그럼 공유결합 에너지도 마찬가지겠죠. 뭐 할까? 요 공유결합을 끊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살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온결합은 요게 나트륨,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또 다른 염화이온, 또 다른 나트륨이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 고체 상태가 되는 거죠. 요 부분은 기체 상태고요. 이것만 끊으면 액체가 될까요? 이것도 끊어야 되겠죠? 이것도 끊어야 돼요. 이것도 끊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온 결합 에너지는 녹는 끓는 점에 직접 비례할 수가 있었는데요. 공유 결합 에너지는 이 공유 결합을 끊는 거예요. 그럼 수소라는 놈의 끓는 점은 한데, 수소라는 놈의 끓는 점은 수소 분자와 또 다른 수소 분자 요 사이의 결합을 끊는 거예요. 원자 간의 결합을 끊는 건 굉장히 어려우나 분자 간의 결합을 끊는 건 굉장히 쉬워요. 무슨 뜻이 알겠어요? 녹는 끓는 점은 공유와 분자에 대해서는 분자 간의 결합을 끊는 것이지 원자 간의 결합을 끊는 건 아니에요. 이래서 그래서 공유 결합 에너지는 녹는 점 또는 끓는 점과는 무관합니다. 공유 결합 에너지가 더 크니까 끓는 점이 높아, 어느 점이 낮아, 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공유 결합 에너지 때문에 녹는 점 비교, 끓는 점 비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답발가 나오네요. 누가요? 여러분 선배가 그랬고요. 여러분 동생들이 그랬어요. 어디서 그러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동영상을 상공 애들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 페이지 40페이지 공유결합 형성 과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40페이지 다 읽어보셨습니까? 다 보셨나요? 자,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요. 페이지 37쪽 얘기입니다. 37쪽 얘기하겠습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18쪽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1쪽 리튬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첫 번째 전자급제에 전자가 2개 있고요. 두 번째 전자급제에 전자가 하나 있어요. 전자를 이뤄준다. 한 개의 전자를 이뤄서 리튬 1 플러스 된다 했잖아요. 첫 번째 전자급제에 있는 그 전자를 이뤄줍니까? 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두 번째 전자급제에 있는 그 전자를 이뤄요. 플로린이 한 개의 전자를 얻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들어온 전자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7개 있는 전자에 하나 더 들어와서 8개를 만들어요. 그게 옥텟 규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원자가 전자들이 화학결합에 참여해요.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전혀 화학결합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화학반을 통해서 어떤 결합, 뭐 그게 이온결합이 됐든 공유결합이 됐든 그 결합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관여하는 전자를 점으로 표시해 줄 수 있는데요. 그걸 루이스 전자점 시간이 습니다. 간단합니다. 1조 원소입니다. 원자가 전자 몇 개 있기 때문에? 한 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를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2조 원소요? 원자가 전자 몇 개 있다고? 2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개를 점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중간에 3에서 12조 전유원소는 뺀다 했죠. 아직 여러분한테 전유원소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붕소 13족이에요. 원자가 전자 몇 개 있다고? 예, 여기는 3개 있어요. 그래서 점 3개를 이렇게 찍겠다는 게 루이스 전자점식입니다. 14족 4개 찍겠죠. 이건 주소한테 마찬가지예요. 15족 5개의 원자가 전자에 대해서 16족 6개의 원자가 전자에 대해서 17족 7개를 제시하겠습니다. 18쪽은 퍼펙하네요. 굳이 루이스 전자점식을 적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얘네들은 화학결합 한다고요? 안 해요.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놈들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공유결합이 형성된다 했잖아요. 그치? 그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17조 원소 플로린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조 플로린은 원자가 전자 몇 개 있어? 7개 있어요. 나트륨 같은 놈이 전자를 이뤄줘서 한 개의 전자를 얻어왔다면 플로린이 1- 된다면 뭐 땡큐 하면서 이온 결합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플로린이 옆에 왔대요 하겠습니다. 몇 개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야? 8개가 되고 싶어서 안달이야. 자기는 7개거든. 그래서 야 내가 한 개 줄게 니도 한 개 주라. 우리 같이 이거 공유하자라는 화학결합이 일어나겠습니다. 그걸 우리는 공유결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한 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네요. 플로린과 플로린 사이에 공유 전자 이거 한 쌍을 선 하나로 내는 이거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뭐 우리가 쉽게 F2라는 이름으로 쓸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16쪽은 어떻게 될래 하겠습니다. 뻔하죠. 산소가 원자가 전자 몇 개 있어? 6개 있잖아. 역시 누군가 전자 2개를 이뤄준다면 땡큐하면서 받아먹을 텐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산소가 왔어요. 자 그러면 좀 양스럽게 야 내 한 개 줄게 니 2개 주라.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같은 놈들끼리 원자과 전자 두 놈을 공유하는 과정을 볼 수 있겠고 그렇게 해서 산소 왼쪽의 산소든 오른쪽의 산소든 두 쌍의 전자를 공유하는 과정을 보게 되겠습니다. 역시 공유 전자쌍만 이중결합 이렇게 표시하면 O2 분자를 쓸 수 있겠다고요.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비공유 전자쌍이 각각 2개씩 플로린한테는 각각 3개씩 있어요. 루이스 구조식은 굳이 나타낼 필요가 있다 없다? 굳이 나타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만약에 O2 분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산소한테 2개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아니면 하다못해 이런 식으로 적어보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포인트 빠르게 15조 해보자고요. 2중 15조 누구지? 질소입니다. 원자가 전자 5개 있더랬죠.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 3개의 전자를 이뤄준다면 땡큐 하겠으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질소 두 놈이서 세 쌍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과정을 볼 수 있겠고 질소 간의 3중결합의 양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N2 되면 질소 간의 3중결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형 원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핵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죠? F2의 그림을 그리게 하겠습니다. F2 그림이 이렇게 소개되겠고 여기가 F2 분자가 형성되는 장소입니다. F2 분자라면 뭐 이런 식으로 플로이 사이에 단결하고 있는 와중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미 여러분한테 원소의 주기적 성질하면서 원자 번호에 따른 원자 반지름의 얘기를 공부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2주 원소 이렇게 되면서 3번 리튬,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로린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더. 원자 반지름 썼다고요? 질소, 산소, 플로린 어떤 관계 있다? 미묘하지만 질소 쪽이 조금 더 크고 플로린 쪽이 조금 더 작아요. 이해됐습니까? 이 숫자들 아마 책에 보면 74, 72, 70 피코미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원자 반지름은.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O2 분자는 이라는 질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자 반지름을 내는 규칙을 얘기할 때 한번 소개했는데요. 똑같은 놈들끼리 공유결합을 하는데 비금속은 공유결합을 하는데 단일 결합을 했을 때 핵관거리를 따진다 했습니다. O2는 단일입니까? O2 단일은 아니네요. 선생님 산소가 단일을 어떻게 해요? 이중결인데 이런 과산수는 산소 원자 간에 단일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까 공유결인데 야 내가 전자를 주고 니도 전자를 줄게 우리 같이 악수하는 이런 형식을 소개했다면 이게 한손의 단일 결합이면 이중 결합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좀 더 핵관거리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F2가 형성됐다면 O2는 어디서 형성됩니까 하면 그보단 결합거리가 짧아지고요. 결합거리가 더 큰 여기서 O2 분자가 형성됩니다. 자연스럽게 질소는요. 이것보다 좀 더 핵관거리가 짧아지고 결합길이는 더 짧아지겠고 결합이 더 커진 그 상황에서 질소 간의 삼중결합 N2 분자가 형성돼요. 원자 반지름은 원자 반지름대로 따라 놓으십시오. 이원자 분자 간의 핵간 거리를 따진다면은 질소 사이의 단일 삼중결합이 더 짧은 결합 길이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플로린 사이의 단일 결합이 결합 길이가 더 길어요. 원자 반지름하고 헷갈리지 마시라 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끓는 점은 한번 해볼게요. 끓는 점은 질소의 결합이 제일 크네요. 그래서 질소는 요 세 가지 분자들 중에 끓는 점이 제일 높다. OX. 결합에 이제 끓는 점 하지 말랬잖아. 결합이 제일 끓는 점은 아무 상관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결합이 제일 커서 끓는 점이 높아요, 낮아요. 이딴 말은 무조건 틀렸다고요. 알겠어? 결합은 이제 원자 사이 결합을 끊는 거고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것들은 분자 간의 결합을 끊는 거예요. 이해됐어? 멘트가 오답을 하게 기억, 니은, 디귿 나온다고. 기억, 오 그렇지, 그렇지. 디귿 함정 받는 순간 점수 깨져요. 2점이든 3점이 깨지고 그렇게 깨진 게 여러 번 되면 하기 싫어져요. 화학 미끄러진 애들은 다 똑같아요. 내용은 별로 없는데 문제 풀다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맞아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한 번씩 함정에 빠져보고 아 그러지 말아야지. 복습하고 리마인딩하고 벌써 문제 나오면 이거 왠지 이런 거 잘못된 방식을 물어올 것 같은데 라는 경계심을 가지고 그러면요 점수 받아지고 재밌어져요. 상동원 중학교 2학년 애들도 모의고사 반에 합류해가지고 같이 수업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지가 좀 됐는데요. 중3들은 대략 40점, 45점 사이를 막하는 것들이 상권 애들이고요. 50점 만점입니다. 중2들은 너희들은 목표는 5문제만 풀기라 했는데 보통 한 10문제 정도 맞춰오네요. 송도 쪽은 중3 학생들한테 모의고사 반을
모의고사를 입시화학에서 이제 했었는데 여러 학생들이 어렵다고 해서 입시화학 쪽에 모의고사를 포기하고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쪽에 넘어올 그리고 실제로 너무 있는 수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넘어올기가 무리가 있는 부분이긴 하겠네요. 여러분한테 모의고사도 어느 시간 되면은 진행할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주십시오. 저 둘은 또 뭘 쏟아갑니까? 내용 정리 좀 하러 가니까 책을 안 가져와서 신노가리 까는 건가? 진짜로.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어? 이 신노가리 까는 있으면서. 어? 자, 그러면 이게 같은 놈들끼리 공기업했잖아. 같은 놈들끼리 공기업해서 만들어진 뭐 N2O2 F2 이런 원소 물질이에요. 그럼 서로 다른 놈들끼리 공기업을 시켜보자고요. 서로 다른 놈들끼리 공기업 시키면 그때는 이제 원소가 아니라 화합물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14족을 준비해봤습니다. 탄소네요. 원자가 전자 몇 개지? 4개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소랑 공유기업을 시켜보겠는데요. 수소는 이렇게 되면 내가 한 개 전자, 니도 한 개 전자 하면 얘는 헬륨처럼 되어버립니다. 교재마다 이 놈을 옥텟을 만족한다라는 교재도 있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교재도 있어요. 18조 원소 같은 배치를 가졌으니까 옥텟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관점인데 가끔 이상한 사람들은 옥텟 하면 최가 8개 돼야 되잖아. 헬륨은 무슨 8개야? 옥텟 만족 안 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한다에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즉 옥텟이 8이라는 뜻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얘네들과 화학계를 통해서 18조 원소 같은 전자 배치가 하니까 안정해. 18조 원소예요. 그래서 수소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가지면 안정해. 이게 좀 더 옳은 관점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탄소도 옥텟 만족했습니까? 지금은?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탄소 1개, 수소 1개만 가지고는 안정된 분자가 만들어지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소가 최소 4개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군요. 이해되셨습니까? 루이스 구조식을 쓴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번 수업 때는 이 분자 모양이 이게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전자쌍들이 최대한 공간에 멀리 펼쳐지는 전자쌍 방법을 통해서 분자의 모양을 제시할 텐데요. 어쨌든 평면의 십자가 형태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CH4 메테인이라는 분자가 나왔습니다. 중심 탄소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중심 탄소는 공유 전자쌍이 몇 쌍 보일까요? 예, 공유 전자쌍 4쌍 보입니다. 비공유 전자쌍은 없네요 하겠습니다. 14족만 공유를 하는 거 있겠습니까? 15족 하시면은 2주기 15족 질소도 공유를 해보자고요. 2주기 15족 질소 원자의 전자 5개를 제시하겠습니다. 수소, 세논과 공유 결합을 할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루이스 구조식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질소한테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습니다만은 루이스 구조식 할 때 굳이 비공유 전자쌍을 제시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대신 질소를 보자마자 여기 비공유 있을 텐데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공유 몇 쌍 보인다고? 3쌍, 공유 1쌍 있는 게 질소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셔? 그 다음에 16조 원소인 산소를 봤습니다. 원자의 전자 6개가 되겠고 역시 수소 2놈과 공유 결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구조식을 쓰면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쌤, 이
이렇게 쓰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되긴 되나? 기왕이면 산소가 이렇게 산소 원자를 중심으로 수소 두 개가 직선을 펼쳐져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분자 구조하면 구분형이라고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어요. 공유 몇 쌍 보입니까? 두 쌍 보이겠고요. 비공유 두 쌍 있겠습니다. 산소한테는 비공유 두 쌍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분자 구조할 때는 얘가 구분형 이렇게 소개되겠습니다. 17쪽도 있겠군요. 17쪽 프로인은 원자의 전자가 7개 있고요. 수소 한 놈이랑만 공유합니다. 공유 하나에 비공유 3개. 즉 17쪽에서는 비공유가 있다는 거 항상 관점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건요 3주기 14족 규소의 수소화물을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정사면체 똑같은 형태를 씁니다. 3주기 15족 이미 수소 원자 3개와 결합했던 파스핀도 CH3 이런 놈도 삼각불형이라는 분자 모양이 공유 세상의 비공유 하나인 것 똑같습니다. 이건 황화수소에서도 염화수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 원자가 몇 족인지를 알면 단일 결합으로 공유할지 원소 만들 때 이중할지 삼중할지 또는 수소와 공유합했을 때 몇 대 몇으로 공유합을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한테 아직은 안 나오지만 다음번 수업 때 해야 될 게 분자의 모양, 극성 이런 것들 따지는데 그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주기율표가 중요한 거죠. 몇 쪽 원소인지를 아는 게 그 말은 특정 오비탈 던져준 거면 아 얘가 질소입니다. 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산소입니다가 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홀전자의 개수라든지 원자가 되기자 또는 이온해진 대소관계 이런 것들 통해서 누군지를 찾아내야 그 다음부터 분자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X 원자가 질소인지 산소 원자인지 내가 그것만 알았어도 답을 낼 텐데 그걸 몰라도 답을 못 냈다? 이걸 우리는 불쌍하다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36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이쪽 저쪽 뒤져보면 이 얘기들이 다 실려 있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저 CH4 NH3 하는데 왜 산소는 OH2라 안 해요? H2O라요. 이거 물이라고 부르죠. 네.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풀었으면요. 다시 볼까요? 알겠어. 아무리 이러면 된대요. 이거 이름 뭐라 불러? 이산화 질소하죠. 뭐라 불러요? 이산화 탄소 부르네요. 일산화 이질소로 불러요. 일산화 이질소. 아산화질소가 있는 것이니까 하고 일산화 이질소 불러요. 이거 뭐라 부를까요? 오산화 이질소로 불러요. 이해됐어요? 이건 뭐라 부를까요? 산화 수소라 부르겠죠. 이해됐습니까? H2S 이건 뭐라 부를까요? 황화 수소라 불러요. 산화수 이상하죠, 느낌이? 어떻습니까? 네. 산소 관계 더 많아요. 아까 봤던 요 놈이에요. 뭐라 부를까요? 예, 산소가 많아서 과산화수소 불러요. 있어요? 물론 전통적으로 뭐 수소 위치를 먼저 쓰는 게 일단 전통적으로 썼던 겁니다.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쓰는 게 탄소 6, 수소 12개, 산소 6개 하잖아.
뭐부터 썼지? 탄소부터 먼저 쓰고 수소 쓰고 산소 쓰고 이런 쓰는 순서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래저래 전통적으로 쓰는 여러 과정에서 이제 규칙성을 다시 한 번 더 조합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지금은 여러분한테 뭐 그런 규칙성보다는 단편화된 이름들을 먼저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불러주는 게 염화, 수소 이렇게 불러주죠. 황화, 수소 불러주고. 자, 지금까지 여러분한테는 옥텟을 만족하는 놈들만 소개했습니다. 그죠? 다들 18종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이쁘게 수소를 매겨 보았습니다. 기억들 하십니까? 됐나요? 세상에 옥텟을 만족하는 게 많다, 만족 못하는 게 많다? 만족하는 게 옳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는 두 놈을 일단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13종이네요. 13족 원소인 2주기 13족 붕소입니다. 얘는 원자가 전체 몇 개 있다고? 3개가 있어요. 이때까지 다들 수소 붙였는데요. 수소. 근데 붕소에 수소 붙이면 굉장히 불안정해요. 다시 말하면 BH3라는 놈은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프로린 붙여서 안정한 분자를 만들까 싶습니다. 프로린 원자가 전체 몇 개 있지? 7개. 그래서 이래버리면 프로인 입장에선 내용 같은 전자 배치가 되면서 안정해져요. 역시 옆에 프로인도 똑같이 해줄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붕소에 프로인 3개가 이렇게 붙었는데요. 중심 원자만 생각해 볼게요.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이 몇 쌍 보일까요? 3쌍 보여요. 근데 비공유는 어떨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붕소는 옥텟을 만족 못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정하게 있어요. 얘는 시험 문제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잘 나와요. 얼마만큼이 잘 나와요. 옥텟을 만족하지 못한 놈으로요. 나중에 이 분자의 모양이 평면입니까 입체입니까 할 건데요. 입체가 많을까 평면이 많을까? 분자 모양이. 입체 월등히 많아요. 얘는 평면이에요. 시험에 이렇게 잘 나와요. 세상에 극성 문제가 많을까 무극성 문제가 많을까? 극성 문제가 월등히 많아요. 무극성 문제라는 것은 중심 원자에 대해서 완벽하게 점대칭이 됐어야 되는데요. 완벽하게 쉽지 않아요. 무극성 문제가 몇 개 없어요. 얘는 무극성이니까 극성이니까? 무극성이에요. 시험 잘 나와요. 우리 이거 주변에 흔히 보는 물질이에요. 메테인 어디서 봅니까? 가스. 예,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이 가스예요. 도시가스. 암모니아. 예, 우리 몸에서 대사 과정에서 암모니아 나오는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이 암모니아 요소로 바꾸는 뭐 그런 과정도 있겠고, 물 넘쳐나죠. HCl 이거 우리 몸에 나와요. 염산. 리에게. HF는 우리가 직접 쓸 일은 없습니다만 반도체를 식각하는 과정에서 HF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에 일본에서 HF를 우리한테 공부하는 걸 안 할래. 너한테 반도체 공격 망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국산으로 돌리는 뭐 그런 과정들이 한 3년 전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장 직접 HF를 만질 일은 없습니다. 많은 HF를 이용한 전자제품들 우리가 맨날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근데 BFS는 이거 쓸까 어디? 이건 뭐 별로 쓸 문짝이 없어요. 근데 시험 잘 나와요. 왜? 옥텟 만족 못해, 평면이야, 무극성 문제야? 시험 딱 좋아요 하겠습니다. 이조건소가 있네요. 이조건소는 배름이 되는데 원자가 전자 2개 있습니다. 수소 2놈이랑 공유를 시켜버리면요. 공유 2쌍에 비공유 없는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때 배륨은 이렇게 루이스식을 쓰겠습니다. 얘가 직선되지 못한 구분인데 이건 직선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옥텟 만족 못하고 직선형 평면에 무극성 문제에 대해서 시험에 더럽게 잘 나와요. 알겠습니까?
옥텟 만족 못하는 두 놈만 여러분한테 소개했습니다. 반면 우리 교재에는 페이지 39쪽이네요. 확장도 옥텟실에서 인이라든지 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가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 머리가 깨질 거잖아. 그래서 옥텟 만족 못하는 건 일단 이 두 놈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교과과정의 과학원에도 옥텟 만족 못하는 건 이 두 놈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전 학제에서는 아까 말했던 황이, 염소가 또는 인이, 삼주기 원소가 디오비탈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공유압을 당하는 확장된 옥텟이라는 옥텟 만족 못하는 그런 놈들에 대한 내용들이 2019년 수준까지는 있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은 이 두 가지만 해도 머리가 꽉 찰 거죠. 정리해 주십시오.